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빌보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2014년 앨범 판매량을 결산하되 이걸 1994년 기록과 비교한 것이죠. 아직 음반이 mp3의 자리를 내주기 훨씬 전인 1994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음반 판매량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박 상품은 비등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파른 하향 평준화가 이뤄졌다 하는 것입니다. 1994년 앨범 판매량 1위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이었습니다. 총 380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위는 Let It Go가 삽입되어 있는 영화 겨울왕국의 OST였습니다. 총 300만 장을 팔았습니다. 80만 장이나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대단한 양이죠. 하지만 2위부터는 격차가 큰데요. 1994년 2위는 카운팅 크로우스의 August and Everything After로 190만 장, 올해 2위는 비욘세로 76만 장입니다. 3위는 비슷한 양상입니다. 1994년 3위는 라이온 킹 사운드 트랙으로 280만 장, 올해 3위는 로드의 퓨어 히로인으로 74만 장입니다. 평균치를 봐도 차이는 엄청납니다. 1994년엔 무려 7개 앨범이 200만 장 이상을 팔았지만 올해엔 겨울왕국 하나를 제외하면 100만 장을 넘은 앨범이 없습니다. 밀리언셀러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무색해진 거죠. 음반이 사양길이라는 거 어차피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20년 전과 비교해보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올해 1위를 기록한 겨울왕국의 OST Let It Go 듣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의 현상이었는데 벌써 1년이 다 갔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네요.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not a footprint to be seen.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부동산 3법 통과, 그 효과는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어제 2014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주택시장 규제 완화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것만 통과가 되면은 마지막 규제라도 없어지기라도 하듯이 학수고대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막상 또 통과가 되니까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응은 생각보다 좀 뜨뜻미지근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좀 내다봐야지 될지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3법 통과, 이게 전체적인 평가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 그 업계에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수고대했던 예. 그런 일종의 법의 통과인데요. 그런데 지금 부동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그 3법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뭐, 업계에서 기대하는 그런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큰 효과는, 크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효과는 많지 오히려, 않다.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전월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해결에는 별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기대에 비해서는 별로 효과가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정책의 어떤 그런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3법의 통과라는 것도요,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었나 싶기는 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한 평가라고 제가 들어도 될까요? 예, 그렇죠. 뭐, 이미 지난 정부부터 부동시장의 모든 문제는 이른바 이제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네. 주요 정책의 기조였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그 3법이란 것도 결국은 그 공급이라든가 거래 활성화, 네. 재건축의 어떤 활성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다 집약이 되는데 사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이 매매를 활성화하고 공급을 늘리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 이를테면 전월세 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6년의 7년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따라서 이게 정책의 기조와 실제 나타나는 이 주택시장의 문제 간에는 간극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럼 하나씩 좀 들여다 볼게요. 먼저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일부 폐지예요. 그래서 네. 이게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를 좀 나눠서 적용하는 수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글쎄 뭐 일종의 절충안인데요. 예. 원래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완전 폐지를 그동안 계속 줄곧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네. 대개 이제 그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이게 이제 가격 급등기에 이제 마련됐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주로 폐지의 주요 이제 논거이자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미 급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그런 가격의 인위적 관리는 시장이 정상일 때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여전히 공급자가 지배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선분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되는 이제 그런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소비자는 약자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이 선분양 시장, 공급자가 지배하는 선분양 시장에서 소비자의 어떤 그런 소비권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제도를 운영해 왔고요. 네. 그렇다 해가지고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이제 원가 연동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네. 최소의 어떤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또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폐지를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나눠서 뭐 민간 같은 경우에는 탄력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나 그냥 아예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폐지라는 것 자체나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둬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네. 이런 것으로 됐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야당 쪽에서 워낙 이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절충화로 나왔던 것이 바로 탄력 네. 적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법 개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탄력 적용이라는 것도 현실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되느냐였었잖아요. 네. 이것도 3년간 추가 유예가 됐더라고요. 3년이라는 기한을 또 둔 것이 좀 관심을 둬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미 그 2006년에 도입됐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속 이제 적용을 유예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 했던 이제 그런 것인데 이 또한 정부 여당에서는 주로 이제 업계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민원을 이제 반영해서 폐지한 쪽으로 이제 줄곧 네. 입장을 가져왔었는데 이 또 이제 야당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3년간 유예하는 이런 이제 그 일종 절충안이 이번에 이제 반영된 것이죠. 네. 그러면은 실제 네. 이 제도는 뭐 무실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제도 효과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어떤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한 18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 실제 이제 3천만 이상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아파트가 전체 한 22%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가격의 어떤 안정적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네. 적정률의 환수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그 재건축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초과 이익이라는 게 많이 나는 곳이 있고 적게 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이 나는 곳과 적게 나는 곳의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환수를 하지 않으면은. 네, 재건축 그 초과 이익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요. 재건축을 통해서 이 조합원 평균 3천만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든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예. 대개 이와 같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아파트는 역시 이제 고가 아파트 예.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아파트는 대개 이 전국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이 통계를 이제 분석한 바에 한다면 전국의 그 대상 아파트 중에서 한 42%가 지금 서울 강남 4구에 몰려 있고요. 예.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97%가 강남 4구에 실제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유예를 하고 뭐 여당의 주장처럼 된다면은 뭐 실제로 지금 한 번도 적용이 된 적도 없고 폐지가 된다면은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더 들썩이게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좀 양극화가 오지 않을까요? 이게 재건축 이익 환수제를 유예함으로써 예. 부동산 시장이 특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부동산 3법 중에서도 예컨대 조합원 1인이 된 3주택 분양 이런 것들은 이 재건축을 추진할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혜택이 큰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이 되고 또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만 주로 지금 부동산 3법에 의해서 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고가 주택이 공급되는 그런 지역이 한정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게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지면 지금같이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미분양 또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망이 국지적인 어떤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 번째가 재건축의 경우에 그 주택을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건축,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조합원 1인에 대해서 주택을 하나만 이렇게 분양받도록 했었는데, 네. 이번 세 채까지 이제 분양받을 수 이렇게 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추진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집을 많이 갖는 것이 그동안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많이 분양받으면 그만큼 처분하면 많은 시세사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점이 있었는데, 따라서 세 채를 분양받도록 하는 건 좋은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이게 분양이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춘 지금 재건축 시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따라서 강남권인가요? 예, 앞에서도 예.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혜택이 주로 나타나고 오히려 이제 가격 상승이 기대될 수 없는 이런 강북이라든가 네. 저가 주택이 공급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자칫 올리다가는 미분양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걸 비용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 3법 통과된 것들을 보고 있자면은 서민들보다는 강남으로 대변이 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만 좀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 정책의 방향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책 효과는 분명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측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이라든가 조합원 1인에 대한 잠수대 공급이라든가 그다음 초과이익 환수 유예라는 것은 모두가 공급자라든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전월세 시장으로 선월세라는 상징되는 이 서민 세입자들이 주거 문제 해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오히려 재건축 활성화되면 공급이 는다는 그런 측면도 없다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재건축 수요가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또 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금 공급량이 이제 거래량이 한 100만 건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같으면 2006년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전월세 대책이라 나와 있는 게 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을 조금 조정해 주는 것, 이 정도 얘기가 됐죠. 네. 그게 지금 확정이 됐나요?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기준금리의 4배까지니까 8% 이하로 예. 전세 전환율을 이렇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약간 높다 해가지고 야당에서는 지금 4%, 정부 여당은 6%를 낮추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예.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율을 낮추는 것만 능선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임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의 적정 그 이윤의 보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환율이 낮추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현재는 그냥 임의적으로 기준을 운영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강제하고 처벌할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또한 율을 낮춘다 해도 전월세 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만 하는 거지 안 될 경우에 이렇게 채찍 질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면은 실효성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전월세 대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됐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미 87만 건이 달했고요. 올해 100만 건이 달했는데 작년 같으면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갔고, 예.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시장 침체라고 하기에는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요. 네. 남는 부분은 지금 전월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장 거래에서 10건 중에 7, 8건은 임대 거래입니다. 예. 따라서 임대 거래는 임대차 문제는 그에 걸맞는 임대주택의 어떤 그런 적정 공급이라든가 임대차 관계 안정화, 예를 들면 네. 가격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도화시켜서 그야말로 그 매매 시장과 분리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정책이 별도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도라는 게 지금 얘기가 되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네. 역시도 강제성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되면은 것들이 네. 전월세 대책의 한 부분이 이제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 밖에도 좀 어떻게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이 좀 나와줘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 같으면 일단은 공급량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 이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예. 정부가 지금 한 10만 호 정도를 연간 공급하도록 했는데 제가 보는 데는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늘릴 정도로 예.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런 정책과 그 정책 입장이 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 게 정부의 이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요, 그것은 핑계가 전 될 수 없다고 보는 게요. 그런가요? 예. 그걸 늘 핑계 삼아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임대주택 공급을 늘 늦춰왔습니다. 네. 그러면 영원히 그걸 공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정책 운영을 보게 된다면, 특히 재정 운영을 보게 된다면, 사실, 이 불필요한 데 지출하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치적 합의만 높고, 그다음 국민적인 어떤 지지만 분명하다면, 네. 저는 재정의 배분 측면에서 전용을 하는 것도. 예. 난 가능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 하셨고요.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금융상품 백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2014년 경제계 7대 뉴스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백서에서는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들 알아둬야지 또 도움이 되겠죠.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SNS 있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우선주입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뭔가 우선권을 주니까 우선주겠죠.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우선주의 배당액을 먼저 확보하고 배당도 좀 더 많이 해줍니다. 만약 기업이 해산하더라도 남은 재산을 나눌 때 우선주의 우선순위를 주죠. 대신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주가가 좀 낮죠. 의결권에 관심이 없고 배당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선주를 살만합니다. 주식 시세표에서 회사 이름 옆에 우라고 붙어 있는 것이 우선주를 뜻하죠. 회사 입장에선 우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을 지키면서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법은 우선주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예,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네요. 예, 이틀 남았네요. 네, 7대 경제 뉴스를 꼽아보셨다고요. 네, 뭐 10대 경제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시간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10대 경제 뉴스. 시간 때문에 이렇게 꼽으신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좀 골라보면 네. 시기별로 좀 짧게 한번 골라보면 2월 달에 그 카드사 정보출 대란 네. 굉장히 좀 큰 컸죠. 사회적인 예. 논란이 됐었죠.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4월 이후에는 그 세월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예, 그리고 8월 달에는 담배세 인상이 있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있었고요. 네. 9월 달에는 정부가 시장 예상을 깨고 파격적인 수준으로 그 LTV/DTI 규제를 완화해서 그랬죠. 지금 가계업체가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그 삼성전자의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 이래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었고요. 12월 달에 이번 달에는 파장이 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특히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 네. 빠뜨릴 수가 없고요. 또 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지금 고용 유연성을 높인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비정규직 대책. 네, 비정규직 대책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유가 급락한 거,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았죠. 유럽의 경기 침체,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는 좀 어두운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경제 뉴스가 하나도 좋은 게 없네요. 예, 대부분 다 좋지 않네요. 네. 예, 원래 이렇게 꼽아보시죠. 연말마다. 예. 이게 전적으로 나쁜 경우가 있었나요? 글쎄요, 올해 또 유난히 나쁜 것 같네요. 네. 안 좋은 뉴스가 많았습니다. 예, 좀 좋은 얘기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들었는데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은 이게 다 우리 사회와 경제 문제를 드러내주는 뉴스들인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가 볼 때는 갑을 문제인 것 같네요. 갑을 문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복지를 확대하고 그런 게 다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과거 70년대, 80년대와 비교해 보면 갑을 관계는 훨씬 나빠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당시에는 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고 가난했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제적인 주정관계가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벌하진 않았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얘기겠죠. 예, 양극화에 심화된 거 반영이기도 하고 네. 또 특히 고용 부분에 있어서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네. 과거에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70년대, 80년대는 특히 90년대 이후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저는 이게 좀 상당히 퇴행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심한데요. 네,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예. 저 굉장히 심한데 우리 저 진행자 부장님께서는 이제 네. 국제 금융 통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인도가 열심히 중국을 따라가는데 이 카스트 제도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죠. 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내수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 비정규직이 상당히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도 뭐 얼마 전에 일본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비정규직이 확산된 게 내수 침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런 네. 게 많이 나왔었고 뭐 삼성경제연구소도 2008년에 보고서를 내서 이런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미래 불안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위축시킬 거다 뭐 이런 보고서 내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어제 대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연한을 늘려줬잖아요. 그거는 뭐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근데 반대했어요. 아니. 이 점 자체는 근데 이제 아니기는 그거는 한데. 좀 다른 차원의 반대고요. 네. 예. 일단은 그 연장하는 건 찬성하잖아요, 기업들은. 예.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경제학에서는 뭐 이념 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념 틀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모델. 네. 예, 모델을 강조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금 현행법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지금 기간제법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걸 간주한다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이 얘기는 2년까지는 쓸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하면 이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 하면은 이제 그냥 해고가 되는. 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2년 의무 조항을 이제 정규직화 의무 조항이죠. 예. 2년을 4년으로 연장한다 했는데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사실 사실 1년으로 바꾸면 저 비정규직이 많이 줄어들죠. 왜냐 그러면 숙련될 시간이 모자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지만 보통 이렇게 특히 대기업 같은 게 고용을 하면 1년 이렇게 일을 이렇게 배우게 해서 네. 그다음에 1년 시키고 이렇게 내보내는 게 지금 현재 비정규직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1년으로 만약에 이 의무화 기간을 줄이면 그냥 1년 교육시키다가 내보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하느니 뭐 맨날 그러면 일만 배우게 하다가 끝날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규직을 고용하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년으로 단축하면 비정규직이 줄겠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네. 4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이렇게 일 배우게 하고 3년 동안은 그냥 이제 이렇게 활용하고 그냥 또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숙련이 됐기 때문에 필요해서 더 고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쓰고 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뭐 좀 그런 예.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3년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것은 기업이 그냥 하는 얘기고 네. 그 숙련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뭐 연구 사례도 많지만 그 정규직으로 하는 게 예. 숙련도도 높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충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 비정규직을 쓰는 거는 그냥 허드렛 일 시키려고 쓰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전에 이제 뭐 기업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상관없이 1년으로 줄이는 경우하고 4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 1년으로 줄인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반드시 줄어들죠. 논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연장하는 거는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뭐 노동계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예. 가불은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얘기였네요. 저는 땅콩 얘기 많이 하실 줄 알았더니. 이제 네. 가불이 이제 여러 가지 네. 청유의 가불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네. 뭐 담배세 인상이나 정부의 부동산 금융 완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이건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가계부채 부분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역시 조세 문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좀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그 줄푸세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그 미련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줄푸세라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 그거죠. 그래서 네. 줄푸세인데 사실 이 줄푸세를 가장 본격적으로 현실화시킨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만든 사람은 박근혜 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박 네. 대통령이 2006, 7년에 그 뭐 대선 국면에서 예. 이 공약을 내놨는데 사실 이거를 본격화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경제를 더 망가뜨리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많이 돼요. 줄푸세 이 네. 입장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되신다고 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 네. 샤오미의 추격 때문에 이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개척 못하면 죽을 거다. 우리 경제 큰일 났다 이러는데 이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에까지 분기 순이익이 8조 원이 넘었는데 네. 3분기 때는 지금 4조 원대로 4조로 떨어졌죠. 갔죠. 예. 예. 근데 뭐 전문가들도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데 8조 원대로 다시 회복하는 거는 그렇게 또 쉽진 않을 거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삼성전자나 뭐 LG를 포함해서 대기업들도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짚고 넘어야 할 게 뭐 화웨이나 샤오미 여기에 대해서 뭐 원천 기술이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 4년 만에 급성장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R&D 인력 비중이 지금 삼성전자가 대략 한 4분의 1 정도 되죠. 2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화웨이는 뭐 30%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CEO 순환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벤처를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CEO를 한다고 해요. 이 얘기는 꼭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조직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유연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한 이쪽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도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회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이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보시니까 경제 뉴스가 그 어두운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내년에는 그래도 좀 밝은 뉴스들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2014년 진짜 하루 남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2015년입니다. 새해에는 금융제도도 많이 바뀌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 개인적으로도 좀 재테크 잘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직장인인데 네. 예, 뭐 잘했습니다. 아, 잘하셨군요. 예. 부러운데요. 예. 2015년 새해 이제 금리도 정말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그걸 찾아온 게 2014년 이 금융상품 백서였던 것 같거든요. 새해에는 바뀌는 내용들도 일단 좀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게 바뀌나요? 우선 절세 상품에 큰 변화가 옵니다. 네. 당장 내일 모레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절세 상품을 대표하는 상품이 세금우대 종합저축 그리고 생계형 저축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상품이 폐지됩니다. 대신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새로운 절세 상품이 새롭게 판매가 되고요. 네. 1인당 가입 한도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생계형 저축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약간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상품이었었잖아요. 그렇죠. 60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의 신설이 되면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런 분들에 대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령, 예. 올해 말까지는 만 60세 이상이면 경로자라고 해서 1인당 생계형 저축에 3천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3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로 가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품을 폐지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요. 한도가 생계형 저축 3천만 원
그리고 세금우대 저축 한도 3천만 원, 이렇게 6천만 원을 세금우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5천만 원으로 한도가 1천만 원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세금 혜택 상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여유자금 6천만 원 정도 된다면 네. 지금까지는 완전 비과세 상품 생계형으로 3천만 원. 이건 세금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네. 또 나머지 3천만 원은 세금우대로 해서 9.5%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5천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세금에 세금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일반 과세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15.4% 세율이 적용되고요. 네. 종합해 보면 이전에 비해서 4, 5만 원 정도 추가로 절세가 가능해졌다. 제가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이해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히려 유리해진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만 19세 이상이라면 올해 말까지 세금우대로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네. 가입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 60세 이하는 오히려 절세 기회가 사라졌다, 불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전에 가입했던 세금은의 종합저축 그거는 혜택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일몰 전에 가입한 세금은의 종합저축은 만기될 때까지 세금은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 세금은의 종합저축을 이용 중인 고객분들이라면 만기까지 최대한 세금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 세금우대 상품이 없는 19살 이상 되시는 분들, 네. 세금우대 적금이라든가 예금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이분들은 이제 내일만 지나면 이 상품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세금우대 적금이나 세금우대 예금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요. 예, 그렇죠. 예. 오늘 은행 영업 시간은 마감이 됐습니다만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면 지금 가입하셔도 됩니다. 목돈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돈 10,000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유롭게 1,000만 원 이내에서 세금 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만기될 때까지요. 그래서 그렇군요. 서둘러서 내일까지 세금우대 예. 종합저축을 가입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상품 이름이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렇게 풀네임이 다 나오나요? 아니면은? 예, 세금우대 이렇게 해서 예, 세금우대. 은행에서나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신설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나요? 예, 기존의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했고요. 또 비과세 종합저축은 2015년 내년에는 만 61세 이상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살씩 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년 1세씩 늘어납니다. 예. 2016년이 되면 만 62세 이상 가입할 수 있고요. 2017년에는 63세 이상, 2019년이 되면 이제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년부터는 61세 이상이 이제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분들 외에도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런 분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비과세 종합저축이요? 네. 예. 내년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서민형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이 새로 생깁니다. 그럼 예전에 나왔던 재형저축과는 또 그렇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 비슷한 똑같은 유형의 상품인데요. 네. 지난해 3월에 이제 그 상품이 출시가 됐었고요. 단지 가입 대상이 바뀝니다. 기존의 비과세 재형저축은 근로자 기준으로 볼 때 총 급여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데 내년에 새로 판매되는 서민형 재형저축은 이제 2,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소득 기준이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가 서민형 되네요. 재형저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예. 기존에 지난해 판매했던 재형저축은 자영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을 따져서 3,5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1,600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내려갑니다. 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도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입 기준이 낮아졌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냐면 지난해 판매하고 있는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를 해야만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 새로 판매될 서민형 재형저축은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분기당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지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3년 이상만 유지하면으로 바뀌었고 대신에 자격 조건이 강화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데요. 네. 우선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주택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연간 120만 원까지 불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240만 원으로 혜택이 2배로 늘어납니다. 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직장인이라면 지금까지는 매달 불입액을 10만 원만 넣으면 120만 원에 40%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젠 2배로 늘어나니까요. 매달 20만 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또 올해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위해서 예치기간 2년 또는 24회 이상 불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치기간 1년만 넘어도 1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그만큼 1순위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년부터 또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추가가 되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금액이 300만 원까지 400만 원까지였었고요.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올해 말까지는 퇴직연금에 연금저축을 더해서 연간 불입액 기준 4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요. 네. 이건 이제 올해 시행되는 제도였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에 한해서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신설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퇴직연금에 내년부터 300만 원 추가로 불입을 했다면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13.2%로 그러면 39만 6천 원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네. 노후도 준비하고 또 철세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새해에 좋은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실시를 했던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율 원래 30%인데 올해 하반기에 40%로 올려주는데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네. 아니, 또 연말정산 얘기하니까 이게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걱정들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해에는 이제 요즘 다이어리 사시는 분들이 다른 해에 비해 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돈도 다 새나가고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 더 추천해 주신다면은 어떤 걸 추천을 해 주시겠어요? 예, 어쨌든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태, 서방 초유의 저금리 상태는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어쨌든 직장인이나 또 자영업자라면 급여만 보고 단지 저축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품들처럼 연말정산 때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최대한 한도를 채워서 알겠습니다.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2014년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한 해를 잘 정리해보는 의미로 내일은 우리 경제를 되짚어보는 연말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연말 특집 돌아본 2014년 한국 경제인데요. 모시는 분은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고 또 서울대 총장과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입니다.
2014년 한국 경제의 민낯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요. 내년 경제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그 게시판이나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통해서 여러 의견들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